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뭐 실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AI의 동향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는 것이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벌써 지금 많은 정보들에 지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냥 가벼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해보지 않을까. 그것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슬라이드는 많이 있는데 뭐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수업 시간처럼 읽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먼저 딱 여기 오늘 이 강의실 강당에 들어오는 순간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AI겠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그 대구시 전 시장님이었던 김범일 시장님이 그러니까 위원장으로 하는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랬는데 김범일 전 시장님이 무슨 얘기 했냐면 브라질의 AI가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완전 있던 공무원들 분들이 막 놀라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브라질의 AI가 한국보다 더 우수한가?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AI의 역량이 7등까지 올라갔다. 뭐 이런 보고서도 있었는데, 근데 이 7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지금은 이 기술에서는 1등만이 살아남는 세상이거든요. 2등은 우리가 중국인데 1등은 당연히 미국이고, 주목하는 이유는 왜 주목하느냐라면 2등이 1등을 따라잡을까? 따라잡지 못하고 여전히 2등으로 남아있을까 해서 2등까지 정도 주목해 주는 거예요. 7등은 사실 우리나라 7등이라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기술 분야에. 그만큼 기술의 경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AI가 그 기술의 그 최첨단에 있죠. 특히나 AI가 이 기술의 최첨단에 있게 되는 그 가장 큰 계기는 2022년도에 이제 그 생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AI가 자동으로 그러니까 글자 혹은 텍스트 혹은 이미지 같은 것을 추출한다 해서 생성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2022년도 겨울에 생성형 AI가 마치 사람이 돼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자연스럽게 추출하고 생성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세상이 그러니까 AI로 완전히 우리가 지배받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AI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뭐 특히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겠지만은 또 여기 주제가 보니까 메타 콘텐츠더라고요. 그다음 메타버스하고 콘텐츠. 그럼 콘텐츠 분야에서는 AI 기술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제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콘텐츠하고 흔히 얘기하는 아트, 예술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봤나요? 콘텐츠, 여러분들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아티스트, 예술하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날까? 콘텐츠, 아트, 예술 작품 혹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수요자, 시장을 생각해야 돼요. 소비자. 이것을 내 콘텐츠를 소위 말해서 구매해 줄 사람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아트, 예술가들은 흔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장인이라고 얘기하죠. 장인. 그 사람들은 누가 나의 작품을 지금 당장 구매하든지 별 관심이 없어. 왜? 난 장인이니까 내가 한 분야만을 계속 파헤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시장에 관심이 없어. 누가 이 제품을 안 사도 돼. 누가 나의 그러니까 이 콘텐츠를 구매하지 않아도 돼 하면 이제 콘텐츠 제작자를 할 게 아니라 아티스트, 예술가를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콘텐츠 제작자 하겠다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시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해야 되죠. 상대방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콘텐츠와 예술 작품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우리 학생들한테 그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할 거잖아요. 그런 얘기해요. 그런 학생들이 자기가 보기엔 너무 훌륭하대.
자기가 만든 뉴스 보도라든가 자기가 했는 사진이라든가 자기가 했는 그렇죠 여러 가지의 텍스트 창작물들이 훌륭하다. 아무 소용 없어. 왜? 시장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광고 대표적인 거죠. 광고 소비자를 생각하는 거죠. 소비자가 어떻다? 그 광고 보고 정말 재밌다, 예쁘다라고 생각하면 소용없어. 어떻게? 광고 보고 그 제품을 구매해야 되죠. 그러니까 광고는 항상 구매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특히나 아기용품 분유라든가 아기들의 그 기저귀라든가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광고할 때 이 광고 제작자들은 누구를 상대로 만들까요? 그 제품을 사용하는 베이비, 아기를 대상으로 만들까요? 아니겠죠. 누가 그거 삽니까? 부모가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애가 그 광고 보고서 그게 바로 콘텐츠라는 거예요. 광고도 콘텐츠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콘텐츠 만들겠다 하면 무조건 이 시장을 생각하고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반드시 그 시장을 생각한다고 해서 시장의 흐름에 시장 추수적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에 정부에서도 2022년도 우리 그 LLM 생성형 AI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에 코딩 인력이 없다. 이공계에서 코딩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아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민국의 생존이 위협된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공대 특히 코딩 수업을 대폭 누리고 코딩 인력을 높이자 라고 해가지고 막 정부에서 뭐 엄청난 많은 보고서와 언론 보도가 나왔죠. 근데 최근 불과 3, 4개월은 다 어떤 지금 뉴스들을 보고 있어요. 우리 방금 대구 한의대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실리콘밸리, 판교 테크노밸리 지금 불과 3, 4년 전에 개발자 모시기에 엄청나게 경쟁했어요. 그리고 개발자의 연봉이 천정부지였어.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신입 개발자들을 안 뽑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고급 개발자 한 명이 신입 개발자들이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있죠. 소위 말해서 주니어 개발자들이 필요 없어져. 왜 그럴까요? 인공지능이 코딩 자리를 다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 챗GPT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4학년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챗GPT를 이용해서 조교가 해야 되는 일을 많은 것을 하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만들었던 파워포인트의 여러 이런 디자인 기능들 또한 어떻게 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에서 자동 그러니까 디자인 기능 갖고 와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런 그 중요한 영역들이 다 없어져 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보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처음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맥락에 있는 이야기를 더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또 하나 이제 아까 전에 우리 우동경 교수님이 그 얘기했어. 모니터가 다 꺼져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실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했죠. 모니터가 다 꺼진 화면은 흰색이에요, 검정색이에요? 검정색이죠. 여러분들 넷플릭스에 그러니까 블랙 미러라고 하는 시리즈 본 적 있나요? 한 10년 정도 됐어. SF물이에요. 블랙미러. 한 10년 정도 됐고 소위 말해서 청소년 관람 불가 성인들만 볼 수 있어요. 근데 블랙미러가 SF물이니까 어떤 SF의 약자가 뭐죠? 사이언스 픽션. 그러니까 과학기술. 특히나 이런 디지털 테크놀로지에서 일어나는 세상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로봇도 나오고 AI도 나오고 뭐 당연히 소셜미디어 다 나오죠. 근데 블랙미러가 왜 블랙미러라는 시리즈의 제목을 타이틀을 하고 있을까? 그게 말 그대로 하면 그냥 검정색 모니터, 다시 말해서 모니터가 켜진 상태가 아니라 꺼진 상태야. 근데 여러분 넷플릭스 블랙미러 안 봤으면 꼭 보기 바라요. 그 넷플릭스의 블랙미러 시리즈의 대부분 내용은 뭐냐면은 모니터를 켰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되었을 때 벌어지는 각종의 예의들, 예컨대 뭐 사이버 해킹, 뭐 사이버 섹스, 사이버 포르노, 뭐 그렇죠, 아니면 로봇들하고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제목은 오히려 모니터가 꺼졌을 때, 디지털과 단절이 되었을 때 그걸 제목으로 했어. 그래, 왜 그렇게 했을까? 그 감독은 모니터가 켜져 있을 때는 콘텐츠 제작자들 혹은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모니터 안에서의 사이버 공간만을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니터가 꺼져서 검정색이 됐을 때 모니터에는 누가 비쳐요? 자기 자신이 비치죠. 자기 자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내가 디지털 공간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 번쯤은 지켜보라 라는 뜻에서 블랙미러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진용 교수님 수업에 모니터 꺼져 있는 거는 너무나 좋은 장면인 거야.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 실무적으로 무슨 작업을 하다가 모니터에 자기 비친 검정색 모니터에 비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제대로 그렇죠? 방향성이 되어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블랙미러의 연출자가 의도했던 바와 같은 거다. 그래서 블랙미러를 안 본 사람들은 반드시 보고요. 넷플릭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볼만한 다큐멘터리, 특히 오늘 수업하고 관계해가지고 볼만한 다큐멘터리, 우리는 여러분들 음원 서비스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나라 대부분 멜론 많이 쓰죠. 멜론.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건 뭘까요? 팟캐스팅, 음원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거. 스포티파이 들어봤네? 스포티파이. 그 바르셀로나 그 축구 스포티파이 어디 거 있죠? 바르셀로나, FC 바르셀로나 스포티파이가 후원했는 거. 그래서 스포티파이가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데 넷플릭스에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플레이리스트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걸 이제 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그거 보고서 감상문 쓰는 숙제를 내요. 왜냐하면 플레이리스트가 스포티파이가 어떻게 탄생해서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그 비즈니스 스토리가 쭉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봐야 돼요. 특히나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스포티파이라는 콘텐츠 서비스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스웨덴의 한 그렇죠 개발자에 의해서 반드시. 그 스포티파이는 어디에서 영감을 얻었냐? 바로 토렌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토렌트가 불법이었어. 근데 그 불법을 어떻게 합법화 시키면서 그 다음에 노래들을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다큐멘터리 제목은 플레이리스트. 그래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플레이리스트. 학생들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슬라이드 없이 내가 전통적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집중을 잘 하셔가지고 내가 좀 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그러면 여기 대구 한의대에서는 뭐 소프트웨어 공학과 학생들도 와 있다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IT 서비스 중에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기 전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뭘 쓰냐면은 구글 어스라고 하는 거 써요. 구글 어스 쓰면 여러분들 우리 네이버의 스트릿뷰, 다음에 스트릿뷰처럼 내가 그러니까 해외 연수 가는 곳에 번지수만 나오면 그쪽에 길하고 스트릿하고 어떤 집하고 다 나오잖아요. 구글 어스. 그런데 이 구글 어스가 자기들의 독창적인 기술이 아니라 신생 스타트업의 기술을 뺏겼다라고 하는 소송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넷플릭스에. 오케이. 그걸 제목이 뭐냐면은 빌리언 달러 코드예요. 빌리언 달러 코드. 그러니까 그래서 신생 스타트업이 구글 어스 그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구글 어스 전에 만들었어. 그런데 그것이 구글 어스가 먼저 모든 그 법적 권리를 취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지적재산권을 잃게 됐어요. 그걸 다룬 다큐멘터리가 또 넷플릭스에 있어요. 빌리언 달러 코드. 그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넷플릭스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 넷플릭스에 가서 빌 게이츠가 그 진행하는 미래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미래 다큐멘터리 그거 꼭 보세요. 그거 지금 한 10개 정도 나왔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자, 넷플릭스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큐멘터리 말고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또 한번 또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슬라이드는 지금 넘길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1999년도에 미국의 이제 뉴욕 주립대학교라고 하는 곳에 이제 유학을 갔어요. 박사과정을 해가지고. 뉴욕 주립대학교 이제 유학을 갔는데 가니까 이제 영어를 너무 못하잖아요. 시험에서만 이제 시험 쳐서 갔으니까. 그러니까 뭐 영어를 좀 배워야 되겠는데 이제 싶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배울까 하니까 배울 기회는 결국은 드라마밖에 없잖아요. 드라마. 그래서 드라마 하려면 결국은 VCR 그러니까 비데오. 여러분들 비데오라는 거 알아요? VH 테이프라고 하는 거. 이렇게 끼워가지고 네모박스. 이제 그거를 이제 빌려다가 이제 집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빌려다 봤는데 그걸 빌리는 곳이 우리나라는 이제 만화방처럼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노란색의 간판들 다 우리 그 아이들 자동차처럼 노란색의 간판에 단 그런 회사 전국 체인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VCR을 빌려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따라하게 하면서 영어 공부를 했는데 그게 99년도에 했는데 2000년도에 좀 넘어가면서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한두 개의 가게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문을 닫기 시작하더니만 영화를 그럼 어디에서 볼까 싶었는데 다 물어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그냥 그러니까 바로 스트리밍 해가지고 본다는 거야. 그 서비스가 이제 뭐였냐면 바로 이제 넷플릭스죠. 넷플릭스가 사람들이 더 이상 비디오 샵에 갈 필요 없다. 만화 가게 샵에 가서 뭐 비디오를 빌릴 필요가 없다. 집에서 온디맨드가 소위 주문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주문형으로 바로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이제 이미 했었어요. 이미 했었는데 대중화가 되지 않았어. 그런데 2000년도쯤 되면서 넷플릭스가 그것을 이제 사람들한테 완전히 대중화의 어떤 길을 가게 됐어요. 그렇게 가게 된 가장 큰 넷플릭스가 배경이 무엇이냐면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데이터를 너무나 잘 다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다루었을까? 넷플릭스는 바로 콘텐츠를 만드는 기본적인 자세를 알고 있어요. 콘텐츠를 만드는 기본적인 자세가 뭐라 그랬어요? 시장, 수요자, 소비자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그 사람들을 보는 이 비디오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넷플릭스는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달에 몇 편 정도를 보는지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사회과학에서 얘기하는 전통적인 코호르트라고 얘기해요. 전통적인 코호르트 성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학력 수준에 따라서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그런데 넷플릭스가 이런 전통적인 코호르트가 별로 이 책에서 이론에서 얘기하듯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 왜? 정통적인 코호르트로 따지면 남자는 어떻게 해요? 액션, 폭력적인 거. 여자는 멜로 이런 걸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학력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좋아해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좋아하고 학력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능을 좋아하고 이런다. 근데 그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넷플릭스가 깨달았어요. 데이터를 보면서. 그래서 넷플릭스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우리가 이러한 영상들을 추천해 주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영상들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소개해 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뭘 찾았냐면은 사람들이 특정한 배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영화를 선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유명하지 않는 영화들 아주 아무도 지난 수십 년 동안 보지 않았던 영화들인데 A라는 배우가 나오니까 그 배우를 보기 위해서 그 영화를 다운로드 한다는 거야. 한국으로 따지면 유해진 어때요? 주연급 배우 아니잖아요. 근데 유해진 같은 조연급 나오는 사람들만 나오는 그러한 영화들을 찾아서 본다는 거야.
그래서 넷플릭스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다 넷플릭스 보지만은 동일한 작품의 드라마를 영화를 검색했을 때도 그 앞에 나오는 커버 페이지, 커버 이미지, 타이틀 페이지가 다 틀려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 배우의 이미지를 팝업 시켜요. 그럼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비디오 가게에서의 그런 네모에 있는 VH, VCR은 어땠어요? 커버 페이지가 한 개였잖아요. 동일했잖아. 그거 어떻게 매번 바꾸겠어? 근데 넷플릭스에서는 내가 유해진을 좋아하면 유해진이 등장했는 것의 앞에다가 유해진을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 거하고 앞에 커버 페이지가 틀리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맞춤화된, 그러니까 영상 추천뿐만이 아니라 맞춤화된 이미지도 만들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시청 데이터에 근해서, 그 다음에 그러한 시청 데이터를 가지고서 소위 인공지능을 통한 머신러닝을 해서 훨씬 더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런 얘기들을 앞에서 좀 뭐 생각이 나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너무 잘 들어줘가지고 해봤어요. 이거는 뭐 무슨 서비스인지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사진을 동일한 사진을 넣었는데도 이미지가 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더라. 지브리 이미지가. 이것은 왜일까? 인공지능 안에 있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명성 혹은 설명 가능성이라고 얘기해요. 투명성, 설명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아직 100%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고 100% 설명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들이 똑같은 이미지 넣었어요. 이거 똑같은 이미지 넣었는데 세 개가 지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다음 이미지도 이제는 작년도 수능 시험에 뭐 나왔는지 알죠? 뭐 나왔어요?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은 다 여러분들 들어봤어야 되는데 작년도 수능 시험에 챗GPT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알고리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거 디퓨전, 그렇죠? 확산. 그래서 이 이미지 어떻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 아날로그의 예술 작품들은 어떻게 이미지를 하나하나씩 그려서 완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려서 완성하죠. 근데 얘는 어떻게 그려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이미지들의 복합체에서 노이즈라고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거를 하면서 이런 이미지들을 생성해내는 거죠. 벌써 여기서부터도 어떻게 틀려요? 아날로그의 예술작품 만드는 거하고 틀리죠. 하나하나 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거해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수능 시험에 나와 버려서 수능 시험에 비문학 지문으로 비문학 지문으로. 자, 지브리 그런 거 그래서 얘기 안 할 거예요. 앞에 얘기 이제 안 할 거예요. 뒤에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되면 뭐냐 내가 뭐 이런 그 블록체인하고 코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검색 엔진하고 AI 이 얘기는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서 자기 자신들이 웹사이트의 주소를 직접 그러니까 알고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전화번호를 잊어먹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전화번호가 다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웹사이트의 주소를 우리가 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들어가요? 검색 엔진 포털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포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웹사이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뉴스 생산하는 언론사도 다 이제 그렇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언론사들이 지금 다 어렵잖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검색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사람들이 뭘 사용한다? AI를 사용한다는 거죠. AI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이제 한다는 거죠. 왜? AI가 웹에 있는 내용들도 검색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검색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등인 회사인 네이버에 갈 것이 아니라 AI 회사에 가야 되죠. 왜냐하면 네이버도 10명에 9명이 네이버를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10명에 6명 정도가
네이버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벌써 3명이나 줄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구글을 써요. 한 2명 정도. 그 다음에 1명 정도는 다음이라든가 뭐 이런 서비스예요. 써요. 근데 이제 10명에 6명도 네이버를 안 쓸 수도 있어. 왜? 지금 이 AI가 지금 다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글도 주가가 떨어지고 따라서 이제 우리 검색 점유율도 이렇게 이제 바뀌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나도 검색 엔진 포털보다는 지금 AI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다 이제 뭐 이런 여행 가는 것들도 AI를 통해 가지고 다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검색 엔진에서도 이렇게 AI를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어요. 구글도 이렇게 하고 구글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했어요. 자, 그런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색 엔진 회사들이 한 가지 기대는 것이 있어요. 뭘 기대냐면은 AI는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커뮤니티. 그런데 네이버와 그 다음에 이런 데 가면 커뮤니티가 있다 이 얘기하는 거죠. AI 너들은 정보만 찾아주는 건데 우리는 여기 와서 사람들이 서로 이바구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다라고 이제 자기들은 그래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러면 AI 사용하지 않고 다시 이제 포털에 충성심을 보일까요? 다시 충성심을 보일까? 나는 개인적으로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도 지금 휴대폰에서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앱이 구글 제미나이 해서 음성 검색을 해요. 음성 검색. 그래서 음성 검색으로 혼자 걸어갈 때도 하고 뭐 대중교통 타고 갈 때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들 다 자기의 AI 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도 하고 상담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AI 컴패니언, AI 동반자를 다 가지고 있잖아, 친구들을.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만을 믿는 이 포털의 전략도 실패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은 AI하고 작동하는 그러한 콘텐츠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콘텐츠. 리모컨이 먹지 않네. 자, 그런 콘텐츠들을 이제 AI하고 작동되는 콘텐츠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AI하고 작동되는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다? 그러니까 AI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입맛에 맞는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금 AI 서비스 쓰면서 메모리 기능에서 삭제를 합니까? 아니면 계속 켜놓고 있습니까? 나는 그 설정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챗GPT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의 대화 내용을 주기로 삭제해요. 주기적으로 삭제. 그 다음에 내가 했던 것들을 이 친구가 계속 학습하는데 좀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계속 학습하지 말라고 오프해놔요. 그런데 훨씬 더 나한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 설정 기능에 가가지고 온 해놔야 되겠죠. 온 해놔야 되겠지. 그럼 AI 회사들은 그렇게 온 하는 이용자가 많을수록 좀 더 맞춤화된 서비스들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맞춤화된 서비스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AI 쓰면서 호칭도 바꿔놓은 친구들도 있죠. 근데 주인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호칭을 하는 이유가 왜냐면은 맞춤 서비스를 받으면 우리 인간은 존경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대요. 존경을. 그게 이제 심리학적 연구들에서 나왔는 거예요. 존경받는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존경. 그래서 맞춤화된 서비스가 중요하고 그런 맞춤화된 서비스 하려면 특히 AI에서는 그런 설정에서 온 해야 되고 설정에서 온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한테 어떤 불안감을 없애줘야 될까요? 바로 보안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줘야 돼. 보안의 불안감.
혹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개인정보 침해하고 보안에 대한 불안감을 이제 없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좀 슬라이드가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예, 하자면 일단 이 회사들에서 뭔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영어 논문인데 제목이 너무 흥미로워서 가져왔어요. 지금의 그런 LLM 인공지능 서비스가 마치 마법사의 견습생과 같다라는 그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왜 이 얘기를 할까? 제발 좀 넘어가 줬으면 좋겠는데. 자, 마법사의 견습성 혹은 마법사의 제자라고 하는 거는 자 무슨 얘기냐고 약간 그러니까 어려운 걸 최대한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게테라고 하는 독일의 그러니까 철학자이자 이제 작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의 시가 있어요. 시가 있는데 마법사의 제자라는 시가 있어요. 뭐 늙은 마법사가 다시 길을 떠났다. 이제 그 영들을 내 뜻대로 불러내려. 그가 쓰는 주문과 방식, 사용법까지 다 익혀두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건 뭐냐면 마법사가 있고 그 밑에 그 마법을 배우려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가 그러니까 스승인 마법사가 떠났을 때 어떻게 했다? 그 스승인 마법사의 마법봉을 가지고서 마법사의 흉내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흉내를 하려고요. 그래서 이게 게테의 시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마법사의 흉내를 내다가 제자가 그러니까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면 방금 지금 여기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 판타지아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면서 이 어렵고 어려운 그 게테의 마법사의 견습성, 마법사의 제자라는 시가 알려지게 됐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되게 웃긴 애니메이션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판타지아라고 하는 거 유튜브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흉내를 이제 내는 거야. 흉내를 내면서 마법봉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난을 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장난들을 치냐면은 집 청소도 이제 마법봉을 가지고 자동으로 하게 막 빗자루야 일어나라 하면 빗자루가 일어나 가지고 막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물걸레질을 해야 되니까 물걸레야 일어나라 하고 하니까 물걸레가 막 애니메이션에서 일어나 가지고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법사가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 자기 제자가 그 다음 슬라이드 좀 해주세요. 자기 제자가 막 그런 이제 행동을 하면서 집안에 완전히 망쳐놓은 거예요. 망쳐놓은 거야. 그래서 아까 그 영어 논문에 부제가 마법사의 제자였잖아. 그게 뭐냐면 이 샘 화이트만 누구예요? 샘 화이트만. 여러분들 빌 게이츠는 아는데 샘 화이트만은 모르면 안 되겠죠. 샘 화이트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챗GPT를 만든 오픈 AI 회사의 대표예요. 대표. 그래서 그 논문에서 이 샘 화이트만이라고 하는 이 챗GPT를 만든 오픈 AI 회사의 샘 화이트만이 마치 마법사의 제자와 같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AI 기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법사의 그 봉, 그렇죠? 막대기, 지휘봉 그것을 손에 쥐어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AI 콘텐츠에 대해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메모리 설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처럼 오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콘텐츠를 개인 맞춤형으로 만드는 것이 더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AI의 신뢰성을 관한 얘기하면서 이 마법사의 견습생, 마법사의 제자 이 정도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를 이제 일단은 개념을 머릿속에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제 뭔가 어떤 인문사회적인 지식도 딱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두 개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제 슬슬 또 지루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뒤로 좀 슬라이드 좀 넘겨줘 보세요. 이게 샘 화이트만의 친구예요. 근데 이 샘 화이트만의 친구가 1985년생이야. 네, 이것도 하나 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은 지금 2000년대 넘은 학생들이죠. 2006년 그렇죠. 7년, 2010년 넘은 사람들은 없죠. 2000년대생이잖아. 2000년대생, 2006년에 7년. 여기 1980년대생이야, 샘 화이트만이. 여기 1980년대생들은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냐면 여기 우리 디지털 콘텐츠에 관해서 구글을 만든 사람들인 세리게이 브린, 레리 페이지 이 사람은 1970년대생들이고요. 그 다음에 메타, 페이스북을 만들어놓은 마크 주커버그가 1980년대생들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친구 샘 화이트만은 1980년대생이에요. 이거 1980년대생인데 요 1980년대 생들하고 1970년대생 구글을 만들었는 사람들, 세르게이 브린이나 레리 페이지 같은 사람들은 어떤 것이 차이가 나냐면은, 그러니까 1970년대생들은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보다는 정보를 빨리 제공하는 것에 되게 더 방점을 찍고 있어요. 1970년대. 내가 1971년생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아버지들도 아마 1970년대생들 좀 있을 건데, 그래서 정보를 막 제공하는데, 빠르게 제공하는데 되게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래서 나도 구글이 가장 나한테 도움이 되는 서비스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1970년대생들의, 그러니까 부모들은 1950년대생이에요. 그럼 1950년대생의 대표적인 우리 IT 인물이 누구냐면 아까 마이크로소프트하게 노래를 부르는 빌 게이츠야.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이폰 누가 만들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죠. 스티브 잡스도 1950년대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를 우리가 막 비교하는 이유가 비슷한 세대적인. 그래서 1970년대생들 나와 같은 사람들은 1950년대생인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로부터 문화를 받았어. 그래서 정보를 이렇게 뭔가 빨리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 그랬는데 우리 자식 세대는 아니잖아. 80년대생들. 그렇죠? 메타를 만든 마크 주커버그라든가 여기 샘 화이트 만드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어.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AI, 챗GPT도 어땠어요? 커뮤니티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대화하고 동반자 의식을 이해하고 있잖아. 그런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야. 1980년대생에 이제 20 플러스 25에 하면 언제 돼요? 2000년대생이 되는 거죠. 2000년대생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00년대생들이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서비스를 이제 만들지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죠. 90년대생들은 주로 뭘 만들었냐면은 이제 블록체인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만들었는 비탈릭 부테리는 1994년생이고 블록체인의 많은 코인 프로젝트들이 트론을 만드는 저스틴 서우니도 1990년대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대적인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거의 다 됐죠. 그 다음 슬라이드 하나만 해줘 보세요. 그래서 지금 샘 화이트만하고 누구랑 지금 막 싸우고 있느냐면 트위터에서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래? 챗 GPT는 그 자체가 그런 스케일이 굿이야. 아주 무서울 정도로 좋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말 위험한 강력한 AI로부터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그러면서 되게 막 샘 화이트만을 공격하고 있어. 근데 일론 머스크는 저기 샘 화이트만하고 동일한 1980년대생일까요? 아니면 1970년대생일까요? 1960년대생일까요? 80년대 같은 세대면 공격 안 하죠. 그렇죠? 샘 화이트는 1984년생이었잖아. 여기는 일론 머스크는 1971년생. 나하고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이 70년대생이 보는 그런 문화가 틀린 거죠.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또 무슨 얘기 처음에 다시 돌아갈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가면
콘텐츠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사람들은 나의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이 또한 어떠한 세대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알아야 돼요. 이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드는 콘텐츠가 우리 아버지 세대를 위해서 만든 것인지 나와 동년배의 세대를 위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보다 10년 어린 세대를 위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인지 잘 생각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이해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내가 이야기를 좀 이제 슬라이드에 보다는 여러분들의 재밌어 했을 만한 그런 관련 얘기들을 이제 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강의 마쳐도 될까요? 우리 지용석님? 네. 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뭐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